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은 대체 뭘 하면서 밥벌이를 했을까요? 특별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신비한 차례 역사. 굉장히 초췌한 또는 고문을 받은 흔적이 있는 죄수가 머리를 캬 늘어뜨리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망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둥실둥실 춤추고, 어떨 때는 물을 쫙 붓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공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통을 거래하기 시작해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다리 무딘 칼로 계속해서 내리쳤다. 아우 진짜 얼마나 잔인했는지. 조선시대 사형 집행자 회자수에 대해서 관련 역사를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 한국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전 소설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전 자료들을 보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눈에 띈 게 바로 직업이었어요.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은 대체 뭘 하면서 밥벌이를 했을까요? 특별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신비한 차례 역사,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형벌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보았던, 타국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참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참하다 수,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이 회자수는 뭐냐면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사람, 우리가 망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회자수라고 불렸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추정이 가능해요. 이 회자수라고 하는 직종이 있었어요. 어디에? 군대에. 원래 회자수는요, 회자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대장을 호위했던 사람들이에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관우라고 하는 장군이 들고 다니는 청룡 언월도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그 모양과 매우 유사해요. 칼날은 청룡 언월도보다 더 비율이 높지요. 즉 실전용이 아니라 위험을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일종의 의장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군에서 이 회자라고 하는 무기가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자수가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의장용 칼을 들고 다니는 상징적인 어떤 무인에서 이 용어가 망나니와 유사한 용어를 쓰게 됐죠. 의미가 전도되면서 억울한 면도 있죠. 회자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들한테 망나니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망나니 같은 놈, 굉장히 큰 욕의 대명사가 된단 말이죠. 그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집행을 할 회자수가 너 돈 주면 아주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줄래?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었던 윤준이라고 하는 분의 사례를 여러분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준이 수레에 실려서 나갈 때 그 아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더니 회자수 두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준이 그 아내를 보고 돈을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는가 했더니 회자수가 노해서 형을 지극히 혹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사형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사형수가 단칼에 이제 목을 베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극적 요소를 좀 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었던 장면이고요. 실제는 땅에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단두대처럼 위로 이제 그 칼을 이렇게 내리쳐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조선시대 때 사형의 모습이 어떤지 그림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게 랜도어라고 하는 분의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달구지가 언덕 바로 아래에 평지에 멈추고 사형 집행인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은 등 뒤로 팔을 결박당하고 작은 발판 위에 가슴을 대고 땅 위에 엎드려 있었다. 사형 집행인은 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다리 무딘 칼로 계속해서 내리쳤다. 진짜 무딘 칼로 끝까지 내려친다라고 하는 게 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이 회자수는 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분이에요. 이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는 왕릉의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죄예요. 순조 왕이 돌아갔었을 때 그 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처형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덤에서 이 시신이 난도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처형에 관련되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을 거래했던 사람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졌던 거죠. 그런데 죄수에게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가서도 좀 이제 행패를 많이 부렸단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막 좌판을 때려 부수고 막 그래도 이제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게 잦아지자 이 망나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이 망나니 좀 자제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 못 살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패를 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경제적 문제는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곡식을 준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러니까 그 망난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행패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또는 특정 공간에 따라서 달리 불렸어요. 군대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자수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탄이라고 불렀어요. 도우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소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우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 망나니를 칭했고요. 전옥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형무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형무소에서는 행형, 쇠장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이제 불렸어요.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비참한 거냐 하면, 형무소의 관리들이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면 너한테 씌워진 이 사형을 좀 면해줄게.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제 사형을 당할 건데, 근데 바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형수 중에서는 내가 사형 집행할게 해서 형을 집행하고 본인이 사형을 면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승정원 일기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전옥서라고 하는 곳, 지금 형무소죠. 소속의 망나니 의종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탈옥한 사건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의종은 마적 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적으로 체포되어 다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고 약속대로 형을 면받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형 집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감형해 줄 테니까 네가 해라 해서, 그래서 형을 집행했어. 근데 두 번째, 이 세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래서 거부했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그 형은 집행되지 않고 나중에 도살업자를 불러서 억지로 형을 집행하는 이제 이런 사례도 이제 등장을 해요. 형을 집행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관리들이 어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규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보 수교잡록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참형 집행을 맡는 망나니는
사형수 중에서 자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특종임금의 수교가 실려요. 1703년이라고 명확한 기록까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00년 뒤에 고종시대로 넘어오면 육전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요. 행형 쇠장 한 명을 사형수 중에서 원하는 자를 국왕께 아래에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그 형무소 소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왕에게 이제 보고하고 왕의 결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행형 세장들이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게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은 일입니다. 형을 집행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차마 남을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될까라고 하는 담론에서 인권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제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형을 집행했던 회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이 백정 따위에게 너 옷을 빌려줬어? 가축의 목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돈이 가는데 뭐 어떤 직업인들 없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천하기 때문에 또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이제.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자만적인 사람들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놈의 새끼, 뭐 이런 백정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백정은 도축업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인데 백정이 어떤 존재이고 또 주변의 역사들은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백정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은 사실은 굉장히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백정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백정이 이제 혼인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게 신망이 좀 있었는지 이 관리가 이 백정에게 관복을 입히고 일산을 막 받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관리를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해요. 이 백정 따위에게 너 옷을 빌려줬어? 뿐만 아니라 이제 금방 혼인 끝난, 결혼식 끝난 그 백정의 집에 가서 집을 때리고 부수고 그리고 개성부, 관청에 이런 일들을 엄하게 다 들여달라고 민원까지 제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청성잡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남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자를 백정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가장 천하기 때문에 또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가장 천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적 시선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782년 윤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역죄에 걸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형수를 쓰는데 사형수가 죽어서 백정을 이제 쓰려고 해요. 그래서 6명을 가두고 대기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윤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문을 받다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6명의 백정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해버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했어. 그래도 풀어줬어.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어. 백정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백정들을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외딴 섬에 노비로 보내집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백정들이 천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 이제 원나라 쪽에서 몽골의 한 종족들이 고려로 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양수척 또는 화척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유목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축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잘 못했던 거지요. 외국인의 입장이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혼인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 공간에 살았단 말이죠.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도둑질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사회 문제이자 국가 문제로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정착을 시켜요. 이들에게 부여해준 명칭이 평범한 백성이라는 의미의 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줘요. 토지를 주면서 농사도 짓게 해주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호적이 올라갔다라는 것, 이거는 양인에 해당하는 거죠. 양반도 양인에 들어가요. 양인은 마음만 먹으면 능력만 있어요. 벼슬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양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많이 이렇게 정착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천시받고 차별받기 시작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유목민의 어떤 문화를 빨리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냥과 유목이 굉장히 전공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백정은 백정인데 새로운 의미의 백정이죠. 의미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앞에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백정이라는 용어로 이제 부르면서 차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너무 결속력이 강하고 탁 모여 살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혼란을 좀 덜 야기하는, 이거를 좀 흩어놔야 되겠어. 백정끼리 혼인도 못하게 금지시켜버리고 강제로 이사도 보내버리고 여기저기로 나누어서 살기 시작을 하지요. 백정들이 구체적으로 소를 잡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료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이 도축업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소입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는 장인, 이런 사람들을 거골장이라고 했습니다. 살과 가죽을 발라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거모장이라고 했어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피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 성균관을 사이에 두고 반촌이 있었어요. 도축을 하는 푸주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으로 이제 보면 300여 개 정도의 푸주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에서 공식적으로 도살을 허가해 준 기관이에요. 심지어 소는요, 도축하고 파는데 세금까지 부여할 정도로 현방 속을 납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식적인 세금에 해당해요. 그리고 허가받은 거야 라고 하는 표식이 다 붙어야 이게 유통이 가능했어요. 심지어는 소 도축에 관련된 기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원까지 뒀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함부로 잡지 못했어요. 푸주관에서 소를 도축하는 곳을요, 하늘 천자에 궁실할 때 궁, 이 궁자를 써서 천궁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천궁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옥황상제에서 죄를 지어서 소로 내려온 거야. 심지어 백정들이 소를 도축할 때는 조선 초기에는요, 스님들이 와서 경을 외서 독경을 외면서 소를 도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의례에. 그런데 말이죠, 조선 초기에는 두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만 마리 정도였는데요,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소가 급증해져요. 약 100만 마리까지 이제 기록에 나와요. 소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거야. 이 자본이 여기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에서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 소를 도축했던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민간업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아무리 소를 도축한들 관에서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도축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어떻겠어요? 민간 도축업자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짜고 치는 거죠.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들과 손을 잡은 민간 도축업자들이 소를 잡아서 유통을 시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수령도 처벌을 받고 민간 도축업자도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돈이 가는데 뭐 어떤 직업인들 없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던 거죠. 이 백정이라고 하는 이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백정이 다 백정이 아닙니다. 육가공업자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그 부산물을 가지고 2차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백정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 기술이 있었고 그 전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 최고의 기술자들이에요. 똥은 인간의 소비를 자연으로 환원시켜주는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똥장군을 갖고 다니면서 가리지 않고 전부 똥장군에 담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거지.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분유업자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죠. 닭똥, 개똥, 뭐 사람의 똥. 왕의 똥은 처리도 우아하게 해야 돼요. 똥은 똥이라고 하는 거 똥들이 막 똥은 있잖아요. 똥이죠. 야, 이게 오늘 이게 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고공문학과에 있는 강문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엇을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똥장수. 많은 연봉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뇨처리업자예요. 분뇨처리업자. 자, 여러분들 분뇨는 뭘까요? 똥이죠. 똥을 이게 치우는 사람이에요.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똥장군이라고 하는 명칭.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뇨를 먹는 통이에요, 통. 이 통을 지게 위에 지고 닭똥, 개똥, 뭐 사람의 똥 가리지 않고 전부 똥장군에 담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모았을까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비료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납품할까요? 주로 거름이 필요한 농가로 납품하겠죠. 뚝섬 근처 왕십리 주변에는요 무 재배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서대문 박, 가지, 오이, 수박, 청파동 일대 미나리, 이 연희동 주변은 고추, 마늘, 부추, 토란 재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이태원이에요. 이런 가축의 분유라든가 인분들은 채소 농가에 납품을 했던 거예요. 예덕 선생전에 나오는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6,000전으로 기록이 됐어요. 보통의 초가집이 5, 60냥 정도 됐다는. 약 100전이 한 냥 정도였으니까 60냥을 전후한 6, 70냥이 연봉이었던 거죠.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열심히 분뇨 처리를 해서요. 괜찮은 빌라 한 채 살 수 있어.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 갖다가 어느 통에 가서 버리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조선시대 때 이 분뇨들 굉장했습니다. 태평 하나 골계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야담집이에요. 1444년에 상소문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분뇨 때문에 한양이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이 한강의 물들 심하게 오염됐던 거죠. 북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 박제가라고 하는 분의 북학기에 실린 내용도 굉장합니다. 길가, 기둥 이때 인분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식수, 물이 짤 정도. 아우 이게 물이 짤 정도로 그러니까 소변이 우물로 들어간 거야. 물이 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수용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조선의 15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명 내외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해서 거의 뭐 한 몇 배, 4배 이상이 증가하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빈곤층이 생기고 이 빈곤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공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왕릉을 개보수해요. 전쟁 때문에 파헤쳐진 왕릉, 도성, 각종 불타버린 건물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의 폭증을 가져와요. 폭증.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육조 주변에도 사람들이 꽉 찼다. 뭐 도성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17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폭증하고 1790년대로 넘어가면 가구당 8만 호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 호적을 분석을 해서 봤더니 1가구당 5명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8만 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40만 명 정도가 됐던 거죠. 도성 일대, 종로라든가 용산 일대 40만 명이 몰려 살았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스를 쓰거나 전기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을 때 쓸 것이고 밥을 해 먹기 위해서 그 연기가 얼마나 자극했을까요?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굉장히 많은 해결책들을 고민했던 흔적은 보여요. 태평 하나 골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를 해요. 집집마다 통을 마련해서 사람의 분뇨, 가축의 배설물 이런 걸 다 모아두자. 모아두면 수거하기도 쉬울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분뇨 처리업을 시스템화했다라는 거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분뇨업자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 요통설이라고 있어요. 강희맹이 지은 글이거든요. 이 요통설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의 음습한 구석에 큰 통을 놓아서 화장실로 썼다는 거죠. 일종의 공중 화장실이죠. 한 양반 자제가 이게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 들킨 거야.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너 어디 양반이 말이야, 어디 지저분하게. 불결하다. 불결함이 죄가 돼버렸던 거예요. 양반들은 참고 참아서 집에 가서 일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가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또 급하잖아요.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요,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머리 대서 바람 씩 불었다. 내가 확 온 거죠. 정신없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서 또 다투어 이제 뭐 기와장을 던지기도 하고 자갈도 던지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집까지 이제 갔지만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15세기를 전후해서 공식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생겼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이게 또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도 양반이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정도로 좀 터부시한 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백성들은 개방된 화장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를 통시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던 것 같고, 양반들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회마을의 유씨 집안이나 양동마을의 손씨 집안처럼 최고의 부유층, 이런 사대부가에서는 담장 안에 화장실을 놓은 경우 안뒷간, 담장 밖으로 이제 화장실을 빼는 경우 뒷뒷간. 이 안뒷간과 뒷뒷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급할 때, 추울 때, 또는 이제 잠자다가 금방 깼을 때, 무서울 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것, 요강입니다. 요강. 이 요강은 주로 노스로 많이 만들었고 굉장히 고가품이었어요. 좋은 요강들은 사치품에 해당해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어요. 특히 신혼용품. 첫날 밤 신혼방을 꾸밀 때 가장 필수품이 요강이었던 거죠. 살림 경제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대야를 대신해서 요강둘을 가져갔다. 대야는 포기해도 요강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왕실은 어떻게 썼을까요? 왕은 이제 매우틀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각형 좌변기를 배치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똥은 있잖아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진물을 보다가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매우틀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강의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죠. 나무로 제작을 했지만 비단을 또 예쁘게 깔죠. 앞부분에는 막혀있고 뒷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뚫려있는 부분으로 그 통을 하나 쓱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변을 싸면 그 통을 쭉 빼는 구조예요. 이 왕의 똥은 처리도 우아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통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변을 보면 그 통을 쭉 꺼내요. 똥도 왕의 똥은 달라요. 의사들이 왕의 똥을 관찰합니다.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전하께서 건강하신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왕의 건강은.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결을 다시 쌓아서 상궁들이 궁 밖으로 꺼내는 거죠. 왜 매화 또는 매우를 썼을까라고 했는데, 매를 대변으로 보기도 하고 우를 소변으로 보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이화우 흩뿌릴째, 쉽게 말하면 하얀 꽃이 비처럼 내릴 때,
굉장히 에로틱한 분위기죠. 왕의 똥을 마치 매화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향기로운 꽃잎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여요. 서서히 돈이 되고 중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특정 마을에 금표, 금한다라는 표죠. 금표에 보면 기분자 장 50, 불료를 버리는 자 50대를 때렸다. 물론 이거는 50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경고문이에요. 재료들을 버리지 못하게 일종의 겁을 주는 행위였죠. 그런데 이게 갑오개혁 이후에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라는 게 뭐예요?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관리 자체가 이제는 점점 관 주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됐다 한들 이게 이제까지 해왔던 문화가 있단 말이죠. 민간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뇨 처리가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잖아요. 군인들의 주둔하는 외교관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야 이거 청결법 이거 시행이 달라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위생법을 만들고 적용하기 시작해요. 변소에 한 74개를 기준으로 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유료화시킨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8푼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걷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서서히 이제 분뇨 처리에 관련된 권한이 이제 없어지겠죠. 예덕 선생전에 나오는 예덕 선생이 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아침이면 지게에 똥장군을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쫙 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거죠. 그러나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안박조는요 굉장히 칭찬했어요. 이분들을. 주변에서 왜 그런 사람하고 친해? 엄행수하고 뭐하고 친하게 지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야, 무슨 소리니?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니. 덕지덕지 명품으로 걸치고 이거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예덕 선생은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기 생활을 꾸준히 했던 국세를 떠난 은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걸레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우면 걸레입니까? 걸레는요 가장 깨끗해야 돼요. 그 기능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본 모습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덕 선생이 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은 본 거예요. 저 사람의 내면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록해둬야지. 당연히 우리가 선생으로 대접해야지. 누가 뭐라든. 그러니까 예덕 선생이라고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더러운 게 아닙니다. 왕실, 양반, 고관, 대자, 대상들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조선은요 사체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이자가 평균 100%. 지금으로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갚지 못하면 맞아요. 죽기도 해요. 전도 전체가 사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에 있는 강문종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볼 소재는 조선의 금융업인데요. 놀랍게도 조선은요 사체의 나라입니다. 사체의 나라. 민, 관 할 것 없이 그냥 전국이 그냥 사체가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못 갚으면 뭐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사채업자를 표현하는 언어가 식리입니다. 식리. 쉽게 말하면 이익을 증식한다. 그래서 사채업자 이름이 식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식리는 놀랍게도요 왕실부터요 권력가 재력가까지 식리의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사채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요 곳곳에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승정원 일기 굉장히 배단이 심했어요. 빌린 거에 2배를 갚는다라는 건 이자가 10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거 가지고 20,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율인 거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기도 해요. 심지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쳐요. 그러면 그게 빚이 없어지나?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일가친척들까지도 집요하게 그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 주변 네트워크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이인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재원에게 사채를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쳐야죠. 남편은 도망갔으나 가족은 또 집에 있잖아요. 철을 잡아요. 이인환이라고 하는 악덕 사채업자는 김재원의 철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구금시키고 사사로이 채찍질을 하면서 체벌을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요. 그 부인은 무슨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사채를 유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버리고는 거짓으로 그녀의 목을 매서, 즉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해요. 걸리죠. 역시 하옥은 됩니다. 그러나 이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받겠냔 말이에요.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냐는 거죠. 조선이 사채의 국가라고 했던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출사업은 처음에 왕실부터 시작을 해서 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지방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지방 예산을 보충하고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채업을 했던 거예요. 둔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군부대 주변에 군부대가 운영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서 거기서 곡식을 생산해서 그거를 예산으로 충당하는 제도가 있었듯이 그걸로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사업을 관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민간에 결탁을 해서 그들과 같이 착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출금을 조성하는 것을요, 굉장히 세련된 용어를 씁니다. 입본이라고 합니다. 본을 세운다.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잖아요, 이거. 아니, 백성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줄 거를 마련하는 거를 본을 세운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난 이런 용어를 여기 썼다라는 것조차가 좀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빌려주는 것을 급채, 이게 지급할 급자예요. 급채 또는 방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흥리, 식리입니다. 즉 사채업자 이퀄 식리인,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사채, 힘들 때 돈을 빌릴 수 있죠. 우리 뭐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대출을 받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대출의 핵심은 금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금리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높았다는 거지요. 뭐 이건 어마어마했습니다. 공채와 사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채는 그래도 관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금리가 떨어지겠죠. 20% 내외 30%를 전후해서 금리를 이제 책정을 하지요. 그리고 장리라는 긴장자를 썼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장리, 고금리입니다. 이거는 놀랍게도요 50%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가 맥시멈이 아니라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겠죠. 사채 중에 최고는 감리가 나와요. 감리가 평균 100%. 그러니까 10,000원을 끼워줬는데 1년에 20,000원을 갚아야 돼. 소위 말해서 장리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고리되죠. 1718년 기록인데요. 유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종대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부잣집에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춘궁기에는 100전의 빚을 내어야 겨우 쌀 한 말의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 이르러서는 몇 말의 쌀을 가져야 겨우 100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 갚리까지 논한다면 빌려준 것은 한 말인데 갚는 것은 6 내지 7말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말에 10,000원이었는데 춘궁기에 굉장히 비싼 거죠. 가을이 되면 한 말에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확이 되니까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보통 백성들은 멋몰라서 가서 빌렸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어요. 쌀이 생산되는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굶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백성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형 대출이죠. 놀라운 거는요, 내수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곡식을 다루기도 하고요, 궁중에서 쓰는 작물들, 뭐 옷감들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관청이었어요. 내수사에서의 기본 직무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라고 하는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춘궁기에 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이자를 같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으로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독했냐면 내수사에 근무하는 노비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게 백을 믿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비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곡식이나 쌀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이것을 고금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면에서 많이 읽혀져요. 1470년이었어요. 내수사에서 하도 고리대업을 많이 하니까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성종대왕도 나름대로 왕실이 앞장서서 고리대업하는 것이 이게 백성들에게 피해가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뭐죠?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제한하는 명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간의 이자는 50%인데 내수사의 이자는 30%로 하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은 금리를 떨어뜨리자. 우리가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어. 세수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나 고리대는 좀 자제하고 금리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사채업을 많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는요, 왕실, 양반, 고관 대작, 재상들 이런 사람들까지요 사채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종실록에 정부의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이 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록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런 사례들이 물론 성종 이전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세종 초기 영의정을 지냈던 유정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의정이 뭡니까? 지금 총리. 그러면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고리대업을 했어요. 철저하게 징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7만 섬 정도를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게 7만 섬?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는 재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굶어 죽어도 내가 진짜 자식의 금리는 쓰면 안 돼. 우리 진짜 다 죽어. 이렇게 됐던 거죠.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대신들은 장례를 놓을 곳을 전국에 설치하고 이거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빼앗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하지요. 제가 본 악덕사채업자 중에 정말 최고는요 최치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산이 목민신서를 쓰면서 사채 문제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타일러도 깨닫지 못해, 가르쳐도 고치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 허물을 고칠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은 형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사례로 사채업자를 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전라도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전라도 53개 읍에요 지점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지점장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전이라고 하면 이 지방공무원의 팀장급들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돈을 팍 풀어요. 그러니까 전도 전체가 사채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노익이라고 하는 전라도 감사가 딱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최치봉을 잡아들여서 죄를 묻습니다. 곤장을 딱 때리고 나서 몇 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약간 치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분노가 찼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고창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채업자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이걸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가 개입해야죠. 고리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왕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자는 연 10%를 넘을 수 없어.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한다, 한 달에 3%를 넘지 못해. 보통 20, 30%도 굉장히 낮은 금리였는데 50%, 100%, 200% 냈던 것을 10%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또한 원금의 이자 총액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가 10,000원이 넘어서는 절대 안 돼. 이것을 일본 1, 2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그리고 사창을 운영을 했어요. 아주 낮은 저리로 공물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저리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갔겠어요.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하죠. 즉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제도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지죠.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복원이 되는데 조선 후기로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달에 3%에서 10%가 넘어가는 고리가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면 연 120%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17년 숙종이 실제 화폐라든지 또는 배라든지 또는 쌀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곡식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쌀, 배, 곡식 이런 것들은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20%를 절대 넘어서는 안 돼. 곡식, 쌀은 50%를 넘어서도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명으로 내립니다. 영조도 마찬가지예요. 영조는요, 속대전에서 이제 공사를 막론하고 돈이나 곡식의 구분 없이 연 20%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심지어 영조는 뭐까지 법전에 규정을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게 20%의 이자 역시 3년 이상은 못 받아. 그리고 이제 원금의 60%를 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죠. 그래서 이 고리대업을 하면서 금리를 100% 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 100대를 내리는 굉장히 중벌로 이제 다스렸던 것이고요.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즉 이거는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사채업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절박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박함을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잖아요. 민첩해야 되는 생계형 범죄입니다. 주머니를 찢는 도적, 소매치기. 약간의 방심이면 무조건 털리는 거죠. 오른쪽 소매가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인 1조든 3인 1조든 일단 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리얼하게 물건을 훔쳤는지.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 임마, 이거 무슨 내가 소매치기를 당해? 자, 한번 해볼까? 약간의 방심이었죠. 그 약간의 방심을 소매치기는 파고들죠. 얼마나 소매치기가 횡행했고 교묘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강문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소재는 뭐냐면 생계형 범죄입니다.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사회 전반에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잖아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제 오가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생계를 해결했던 것이 문면에서 읽혀지고요.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과거 시험을 대신 봐줬던 거부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도를 보면 이 그림이 이게 팀으로 이루어졌어요. 과거 시험을 보는. 돈을 줘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근접군이라고 했고, 예쁜 글씨로 써주는 사람 서수라고 했어요. 제일 최고봉은 이제 거비역이죠.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 과거라고 하는 공정한 공무원 채용의 시험이 불법으로 이제 갔던 거지요. 몸을 써서 하는 불법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품팔이, 대장자예요. 대신 매 맞는 자. 당초에 시작할 때는 효의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손자 혹은 아들들이 대신 맞아주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라기보다 서민들의 눈물 나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불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만나야 될 직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민첩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표낭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빠르다라는 의미의 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낭자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글자는 뭐냐면 도적 도자예요. 주머니를 찢는 도적 누굴까요? 소매치기. 여러분들에게 이 표낭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리얼하게 물건을 훔쳤는지 이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간에서 유래된 어원인데요. 한복은 소매가 길게 뚫려 있단 말이죠.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종이도 넣고 책도 넣고 돈도 넣고 했단 말이죠. 소매와 치다가 합성돼서 소매치기가 된 거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넣는 소매, 이걸 훔쳐내는 것,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만질 일이 있을 때는 주로 왼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돈을 만지는 것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복잡한 시장에서 두리번거리는 양반이 안에 이제 오른쪽 소매가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여.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돈 혹은 어떤 값진 물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소매치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한 명이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길을 막고 말을 시키는 등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다른 쪽 소매를 툭 쳐가지고 안에 있던 돈이 떨어지면 그거를 냉큼 주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시대 소매치기는 어떻게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을까요? 이욕이라고 하는 분이 남겨놓은 이흉전이라고 하는 전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표랑도라고 하는 인물을 쓰죠. 소매치기는 남의 자루나 전대 속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째서 그것을 빼어간다. 소매치기를 당할 줄 알고 쫓아가면 식혜 파는 골목으로 요리조리 도망치는 거야. 거의 다다라서 잡을라 치면 갑자기 대광주리를 짊어진 놈이 불쑥 튀어나와서 대광주리 사려, 광주리 사세요, 이거 하나 사세요 라고 이제 길을 또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뭐 더 쫓지 못하고 만다 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표낭자 혹은 표낭도의 모습이에요. 2인 1조든 3인 1조든 일단 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훔치고 한 명은 나중에 상황을 수습하는, 서로 역할 분담을 했던 거죠.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어딜까요? 지금은 이제 공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차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데에서 소매치기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전통시대의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다 시장이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한양의 칠패 시장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욕이라고 하는 분이 또 시간기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 한양 칠패시장에서 벌어진 소매치기의 사건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부산에서 일본의 칼을 컬렉션하는 김경화가 순금 30냥을 들여서 요만한 단검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3년 동안 정말 공을 들였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몸에 딱 차고 이제 서울로 놀러를 딱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김경화와 취향이 비슷한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경화 씨 이거 나한테 팔지? 팔아.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데 안 팔아. 못 팔아. 이제 놀리죠 박 씨가. 야 서울에 한번 돌아다녀봐. 너 이거 소매치기 당한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나한테 팔아. 그래야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구입해서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경화는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 임마 이거 무슨 내가 소매치기를 당해? 자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래. 표낭도 3명, 소매치기 3명을 초청을 합니다. 너 이거 4월 안에 나한테 훔쳐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많이 줄게. 그래서 이 김경화라고 하는 사람은 긴장을 항상 늦추지 않고 서로 걸음 걷다가 이렇게 둘이 보면 누가 옆에 오지 않았나? 이 칼을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이틀 동안 잘 지켰죠. 이제 드디어 이겼어 라고 딱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 약간의 방심이었죠. 그 약간의 방심을 소매치기는 파고들죠. 청계천 이제 광교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쭉 지나가 어떤 사람하고 딱 마주쳐요. 순박해 보이고 그냥 착해 보여. 굉장히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복장도 좋아요. 그래도 왼쪽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여기 이가 기어가는데? 조롱하면서 탁 지나가요. 그러니까 김경화는 창피하잖아요. 오른쪽을 딱 들고 그 이를 탁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걸음 뜨박뜨박 걸어가서 딱 보니 없어졌네. 칼이 없어진 걸 보고 이제 박 씨 집에 갔더니 그 칼이 여기 딱 놓여 있던 거예요. 얼마나 소매치기가 횡행했고 교묘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범죄잖아요. 소매치기들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소매치기는 물건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절도죄에 준해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장이라고도 많이 하죠. 절도를 했지만 재물을 얻지 못했을 경우 50대 정도가 이제 내려져요. 그런데 미수에 그치지 않고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 일주위중, 한일자의 주인주자에 이제 사물리자에 무거울 중자인데 형벌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경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40kg의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n분의 1로 나누면 4kg잖아요. 나는 4kg밖에 훔치지 않았는데요. 4kg의 벌만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40kg의 기준에서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단 이 절도에 주도했던 주도자는 장백대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초죽음 되는 거예요. 주도자가 아닌 그 나머지는 조금 이제 줄였죠. 90대를 전후한 체벌 형량의 기준이 아마 훔친 물건의 질과 양이었던 것 같아요. 50관 이상이면 장과 함께 600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초범인 경우는 오른쪽에 죄명을 딱 찍어 놓는 거죠. 절도, 이 사람은 훔치는 도적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요. 정말 이게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절도죄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재범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왼쪽 팔에 다시 문신으로 새겨요.
3범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이제 교형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전통시대 유교주의에서의 가치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더 중한 그런 어떤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도, 남의 거를 훔친다,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하게 처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쓰리도적, 쓰리당하다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소매치기를 부르는 용어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의 통계치가 있는데 1920년대 통계치예요. 1921년 이제 3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매치기에 대한 통계 323건이 보고가 돼요.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어딜까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겠죠. 전차 아닙니다. 전차. 두 번째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세 번째는 놀랐습니다.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 그러니까 이게 20년대 자료잖아요. 1920년 자료인데 1920년에 영화를 볼 정도의 소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상류층이었을 거예요. 현금이 많았을 거예요. 약간의 방심이면 무조건 털리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시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4월, 8월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복장이 굉장히 얇아지는 시기, 또 명절을 다 앞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다니는 현금의 양이 분명히 많았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소매치기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감정, 내면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은. 이 내면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거는 이제 자명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바짝 긴장을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매치기가 횡행하는 도시에는 항상 가방을 이렇게 딱 안아야 되고 도시가 삭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면성의 상품화, 그것으로 인해 불신이 찾아오는 도시의 삭막함, 그거로 인한 우리의 정서적인 피폐함, 형사사건이다. 이거를 떠나서요.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런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물질로 하는 이 행위들 굉장히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입니다. 암행어사를 이제 사칭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사람이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시대 사기 사건이 또 생깁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만날 것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요, 중앙은행 터는 거예요. 광해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화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쫙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은 쌀들을 쭉 싣고 오는 거죠. 현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터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망가의 이름을 이제 사칭을 해서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빼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명망가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빼가는 일은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사기꾼의 가장 기본적인 담론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한 스님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의 이름은 처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금기를 건드렸어요. 이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용모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처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스승을 버리고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떠들고 다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문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종 중에 한 명이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소현세자가 예전에 유복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경은 이 말 듣고 나서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돌아가자 팍 돌아가는 게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유복자 행세를 하면 이거 국가도 속일 수 있겠네. 그래서 왕실의 종친이었던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한테 정보를 캐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이제 4월 초 9일생이라고 하는 생년월일까지도 딱 적죠.
당시 이제 허적이라고 하는 분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요. 종이를 탁 제시하면서 강빈의 친필입니다. 두려워서 이제까지 내가 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밝히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태평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밝힐 때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금계를 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수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뭐 서현세자는 4월 26일 날 상을 치렀는데 초 9일 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시 썼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조선 왕실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차명에 처해진 거죠. 이게 이제 명망가를 사칭한 사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마음 아픈 생계형 사기범들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성진사전이라고 하는 서사문학인데요. 이 작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지 참 오래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막 돋운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게 한다까지 이른다. 비로소 큰 소리를 친다.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 사건이 수습된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잣집의 재물들을 탈취해요. 이게 생계형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하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마음 착한 순진한 사람들, 도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다소 어리숙하게 보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사기 쳐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 때 이제 박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납을 은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일동은 납 조각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가에 쫙 뿌려 놔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은과 납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그걸 딱 주우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값비싼 은 조각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납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보내줘. 그러면 사기꾼은 맞아, 이건 내가 잊어먹은 은이야. 보답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하면 다른 팀원이 한 명이 또 탁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 뭐 그럴 것 없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값에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이 사람은 맞아, 내 은을 주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거를 반값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즉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은 이걸 교환하려고 딱 가보면 이건 은이 아니야, 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던 사기꾼들. 뿐만이 아닙니다. 둔갑술로 귀신을 부리면서 마치 판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상건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으려고 하면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문서 위조를 꾸밉니다. 이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또 횡행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한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농산기를 짓는데 그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 백 없는 군인이 벼슬 하는 것,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것. 이것이 한양에서 가장 힘든 3가지라고 해요. 18세기 말에 빽이 없는 군인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3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무인이 자기 전 재산을 쫙 가지고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와요. 약 300량 정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눈앞에 병조판서 집에서 사환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사환이라고 비서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무인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기꾼이에요.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라고 이제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 무인인 것 같은데 벼슬하고 싶지. 내 국방부 장관 비서야. 그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0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300량에 맞게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셔. 두 번째, 국방부 장관님이 말이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책적 자문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쓰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이게 백엔머리 송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장관님이 정말 아끼는데 연녀가 있어. 자, 이 세 사람한테 뇌물을 쓰자 이거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300량을 어떻게 나누냐면 병조판사의 피부치로 누님이죠. 이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돼. 야, 이분한테 100량 뇌물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책 자문하는 사람한테 한 50량 정도 쓰자. 그 다음에 내 연녀한테 한 50량 쓰자. 라고 하면 200량이 나간 거잖아요. 50량은 야,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명품 야, 하나 맞춰. 신발 좋은 거 하나 사. 네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의 외모를 꾸미는데 50량을 써. 어우, 이거 뭐가 땡기잖아. 이게 진짜인 것 같잖아, 진짜. 나머지 50량은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네가 벼슬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무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털리는 거예요. 팀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을 다 빼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인은 100량만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300량 중에 200량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도시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의 죄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범죄 영화 중에 최고로 보거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최고인 거는 마지막 나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라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나쁜 놈이죠. 중범죄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